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내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탄핵 이후의 여러 사태를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는 없는, 물론 대사도 있고 대통령 자문도 있지만 특별 임무 대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라든가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많이 일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것도 보겠고, 또 요즘 한국에서의 그 탄핵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어제 워싱턴 포스트의 미국인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당선인을 과 좀 비슷하게 뭔가가 통하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가만히 한국을 보면은 미국의 유권자나 미국 국민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미리 보는 그런 그 미국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요즘 사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좀 말을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뭐 인선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든가, 심지어는 본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바라보실 때도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도 그렇고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과거의 공화당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가당이고, 특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말 그대로 좀 브리핑이 될 것 같은데요. 선출된 지도자가 없는 한국. 어제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조금 있으면 선출이 될 테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단 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탄핵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행복감에 젖어 있으시겠죠. 유토피아. 그런데 그 유토피아와 함께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이 제법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만 빨리 해결돼도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지 되고, 그 과정에서의 그 엄청난 혼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까지는 이제 미국과 해외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런 제목으로 정해놨던 게 있는데요. 요즘 저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이 수려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매체 가운데서는 신문 방송을 통틀어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보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한국을 뭘 알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바라보는데 또 그 바라보는 기자나 그 전문가가 한국을 잘 알고 있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 내부에서 이게 뭐지 하고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보도에 대해서는 좀 심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정치적인 뿌리가 있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뉴욕타임스는 역시 최상훈이라는 특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말 영어 다 능통한 사람이고요. 뉴욕타임스에 있기 전에 뭐 AP통신에도 있었고 여러 상도 받은 사람이고 한국 정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민주화 운동 뭐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 관련 보도를 가장 심도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어떤 때 눈치 보느라고 어떤 때는 그 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거든요. 오늘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탄핵된 이후에 윤석열, 한덕수, 이재명, 이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은 하지 않았죠. 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다가 취소하고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국민의힘 그 당대표에서 사퇴한다는 것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정지됐고,
호전적인 북한을 대해야지 되고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강력한 지도자, 선출된 지도자가 없다.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죠. 열 하루 만에 윤석열 탄핵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빠르면 4월, 늦으면 8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나가도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지 되는데 그 복귀하려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한국에서 강력한 단임 5년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가 견제를 하게 한 이 제도가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국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이티스트를 시간상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추려지지 않았다 등등의 얘기를 했고 2차 소환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에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 쥐들이 여당인 줄 알아 하면서 안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 내주길도 이재명 대표가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총정리를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을 미국에는 끔찍한 거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낼 것이야. 28,500여 명의 미군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한국의 미국 수출에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중국과의 이 무역 관계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중국을 대신해서 수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전보다는 1년 전이 더 미국과의 수출에서 한국이 무역 흑자가 많았으니까 딱 이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들어와서 이거 봐. 너무 부당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안 되잖아. 이 시점이죠. 그런데 트럼프와 협상을 할 만한 강한 리더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새로운 정책은 이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없습니다. 그 파워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이 알자지라 방송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늘은 집중을 합니다. 이분이 75세시던가요? 네, 75세네요. 1970년대 초부터 무역협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미국에서는 주미 한국 대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재무장관도 했었죠. 그때는 재무장관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걸 보면 무역협상가, 재무장관, 주미 한국대사, 정치적인 돌파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게 바로 계속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는 선출직이 없다. 선출직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는 없다. 이겁니다. 정치적인 막 싸움을 하면서 선출이 된 사람들. 재무장관 무슨 한국에 또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외교장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계엄령 선포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문 조사도 받아야지 되고 누구는 뛰쳐나갔다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말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권한이 더욱 제한되는데 설득하지 못한 거죠.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발에 총을 쏴서 다리에 총을 쏴서 저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를 막아야지 했을 때 군인이 그 명령 안 따랐잖아요. 심지어 어디 가서 사진 한 번 찍은 거, 군복 입고 성경책 들고 어디 가서 대통령 거기 들러리를 섰다는 것 때문에 합참의장이 사과를 했을 정도니까 미국은. 근데 왜 한국은 안 그랬어? 왜 막지 못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지금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는 안 하겠다 해도 이미 그 권한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야당의 눈치도 봐야지 되겠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는 아니죠. 안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관료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는 우리가 탄핵 이후에 다 봤습니다. 완전히 밀어붙이고 또 충동적이고 해외 언론에서는 좀 뭐라고 하나요? 말을 세게 하는 허풍?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하는 것은 잘했다는 거죠. 지난해에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보도가 됐었던, 왜냐하면 세계에서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갔기 때문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가 미흡해서 당시에 정말 수백 명이 더위 때문에 쓰러지고 엄청나게 비난받고 이거 해야지 돼, 철수해야지 돼 했을 때 그 캠핑장에 직접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죠.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통찰력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또 사실은 오래 무슨 이런저런 그 관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정적인 아주 그 강한 리더를 서포트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헌법적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내적으로는 소득 격차 문제, 각 가정마다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다루기 힘든 문제죠. 강한 리더라도.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좀 유연하고 무리가 없고 하는 그런 관료로서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훈련받은 것들을 전부 동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본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오랜 이 공적인 분야에서 일해서 이게 또 나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임무겠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할 말 한 거죠. 솔직하게 다. 제1야당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야 그 어느 때보다 어느 지도자보다도 가장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민주당도 파워풀한 당이죠. 그 한덕수 총리 탄핵하겠다. 처음에 위협을 조금 했어요. 보면서 그럼 또 하는 거 보면서 할게. 이러다가 지금은 일단 탄핵은 안 한다고 그 위협을 철회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 지금부터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물론 이미 그 탄핵 투표하기 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이다 하고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나 또렷한 차기 대선 후보인데 이런 사람에게 2심에서 유죄를 줄 수가 있어? 이런 정도까지 얘기는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차기 대통령이 되는 1순위의 사람이다 하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가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당, 뭐 정부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국정안정협의체를 설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여당인 줄 아네. 노 하고 안 받은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일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금입니다. Right now. Right now에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이 탄핵 맞다, 틀리다, 이거를 판단할 때까지 240일이라고 하지만 240일을 다 채울 것 같진 않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건 이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약간씩 언급하는 매체가 있기는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신을 몰아내려는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던가. 이건 누구라도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적이 뭔가? 그 대국민 담화의 그 의도가 뭐지? 보수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런데 그 결과 정치적인 양극화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다 보여줍니다. 왜 용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화환이 쫙
있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요. 이게 결국은 한국에서 정치 분열이 깊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인데 더 양극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을 딱 겨냥을 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일본, 워싱턴과 어떠한 서로의 그 협력을 강화했고 그게 워싱턴과 도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이 이 정도의 경제력과 세계에서 도드라지는 나라가 됐으면 세계 문제에도 역할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들 해외에서는 높게 평가받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런 문제들 미국 매체들은 전하고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야당과 너무나 깊은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와이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핵된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와이프와 관련된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저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제야 인사들이 본인을 비판하는 것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다. 검찰을 이용했다고 비난받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뭐 뉴욕타임스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았잖아요. 방송 장악 돌아가십시오. 뭐 부당한 방송 장악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주범, 뭐 이런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합니다. 의사 가운 입고 얘기를 하고 농민 파괴, 농민 말살, 뭐 윤석열 퇴진 이런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있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일 수 있는 레가시일 수 있는 외교 정책 업적도 날려보냈다.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온 게 아니죠. 자멸적인 테러로, 스스로 한 테러로. 사실은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막 뭐 예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보면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죠. 논쟁을 벌이고 뭐 이게 무슨 날짜 조정 같은 것도 하는데도 뭐 몇 주일을 끌고 이번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충격적인 계엄령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여론이 국민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그 절차 같은 것도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자멸적인 테러로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사람이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상일 겁니다. 세계적인 문화 때문에 어필한 아주 활기찬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두느니 해외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그리고 국제적인 안정 때문에 그런 임시적인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게 낫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두느니 한국인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보도고요. 다른 많은 미국과 해외 언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과 어제 통화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미국은 철통같이 한국의 무슨 뭐 한국과의 그동안의 동맹을 다 지키겠다, 단단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 그리고 알자지라 방송에 이런 표현이 조금 눈에 띕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한국의 외교 파트너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야? 우려한다는 겁니다. 왜 우려하겠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뭐 투자하는 국가들도 있고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도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을 뭐 한국과 비슷한 조건을 내세우면 한국화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와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번 그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줬다는 것을 해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가디언은 오늘 이렇게 표현했네요. 한국의 그 대통령이 그 계엄령 관련해서 내란 조사 받는 거 소환장에 뭐 저항했다. 뭐 이런 표현 1차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졌는데 그야말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가 그렇게 빨리 떠올랐었던 속도처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되는 미국 뉴스를 보면은 리처드 그레넬이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은 외교 장책이 아니라 외교 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할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만 옆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 임무 대사도 많아요. 무슨 특사, 무슨 많은데 일반적인 대사도 있고 특별 임무 대사라는 직을 준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국무장관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워낙에 어떤 그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국무장관 가면은 너무 철저하게 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논란이 심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예전에 독일 대사였었을 때 막 그 유럽 쪽에서 학을 뗐다는 거거든요. 외교관 같지 않은 발언을 해서. 물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좋아했었던 것도 있죠. 뭐 외교관이 늘 외교관스러워야지 돼 하면서. 어쨌든 리처드 그레넬이라는 사람은 호전적인 그런 그 트럼프의 충성파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사람을 특별임무 백악관 대사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언급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아주 핫한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트럼프 비판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막 전후좌우로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던,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전에는요,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대통령 아래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가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사람들이 유엔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 해서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 쪽으로 향했죠. 근데 트럼프 쪽으로 향하기 전에는 트럼프를 무모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엄청 비난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공개적인 동성애자거든요. 그때 공개적인 동성애자를 트럼프라는 보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독일 대사로 했다 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독일 대사를 어쨌든 공개적인 동성애자로서 트럼프를 막 비난하다가 비호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독일 대사가 됐고, 또 트럼프 시대에 국가정보국장 대행까지 했습니다. 대행은 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이 사람이 그 논란이 많아서 대행자 붙이면서 대행을 했는데, 전 독일 대사를 할 때는 너무 거친 태도 때문에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외교관들을 엄청 놀라게 했고,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할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수사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과 함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트럼프에게 좋게 많이 해줬었던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선거에서 지자 네바다에서 아니 이거 부정선거였어 하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본인이 국무장관을 그렇게 하고 해서 로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외국과 계약하고 하는데도 좀 부패스러운 이런 것들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은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와 함께 아주 대단한 그 발칸 그쪽에서 무슨 화려한 뭐 고급스러운 호텔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거에도 됐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말로써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너무 험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멜라니아 트럼프를 돈 벌게 해준 사람이 또 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 제치고 딱 이틀 동안 2번 연설하고 $50만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돈을 벌어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특별 임무 대사라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구나 하는 것을 뭐 많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까지 또 트럼프는 무모한 사람이야,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부통령 당선자도 미국의 히틀러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쪽으로 뭐 거리를 가깝게 해서 지금 부통령 당선자까지 됐고요. 자, 그래서 그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다른 인선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이 탄핵이 하도 깊고 사람들을 꽉 마음을 쥐고 있으니까 조금 이슈가 떨어진 것은 좀
뒤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뭐 우리가 이젠 다 알지만 볼 수 있는 그 인선 가운데 하나인데, 둘째 며느리를 연방 상원의원으로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지금.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이혼한 상태라서 없고, 첫째 아들의 피앙세는 뭐 그리스 대사로 지금 지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떼어내기 위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같이 살고 있고 하는데 뭘 그렇게 그리스 대사로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지금 돈 많은 그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어떤 여성과 사귀고 있고, 그 아들과 약혼을 한 그런 그 약혼녀는 지금 그리스 대사로 보낸다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 뒤에 며칠 전에 물러나서 플로리다주의 지금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으로, 이게 미국에서 외무장관입니다,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하고 다 통화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 주지사 마음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나중에 선거를 치르지만, 지금 마르코 루비오의 임기가 2026년까지 남아 있거든요. 내년이 2025년, 2026년 가을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2년이죠. 그러면 2년인데 2년 동안 임시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거의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정말 대단한 자리인데, 정치적인 이런 경험 없는 며느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성향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저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큰딸의 감옥에서 복역까지 한 그런 그 시아버지를 프랑스의 대사로 하고, 작은 딸의 또 시아버지는 특별 중동 대사, 특사, 중동 자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공화당이 가만히 있고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미국이 이게 정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를 엄청 비난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비난을 받아도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허니문 기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건 세계 사람들이 누가 트럼프 못해라 하겠어요. 잘해야지 미국이 잘 되는데. 그런데도 아무튼 이렇게 돼서 둘째 며느리가 연방 상원의원을 하면은 2026년까지 2년 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있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국방장관을 또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국방장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피트 헤그세스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그런 그 팍스의 전 주말 팍스 앤 프렌즈의 공동 앵커였던 사람. 어제 보니까 무슨 합동 군대 합동 육군 해병대 다 합동 축구 대회였던 것 같아. 축구 대회였어요. 그 축구 대회에 딱 나란히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의 주지사는 원래 군 출신이거든요. 물론 이 지금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헥세스도 소령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그렇게 국방장관으로 해준다면은 모를까. 근데 어제 보니까 해줄 것 같지 않고, 그럼 론 디센티스도 대통령의 눈치를 어느 만큼 볼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아무튼 그 둘째 며느리를 지금 연방 상원 의원으로 하는데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언론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거 팍스뉴스에서 보도해서 저 알았거든요. 처음에 제일 먼저 팍스에서 보도한 것 같아요. ABC 방송과 조지 스테파노폴로스, 빌 클린턴 시대에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부터 계속 지금 ABC에서 뉴스 앵커라고 있는데, 3월 달에 트럼프 후보에게 뭔가를 잘못 보도했다 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고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500만 배상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1,500만 달러는 트럼프 이제 임기 끝나고 나면 대통령 박물관 지어야지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편집자 메모라고 해서 2024년 3월 10일에 ABC에서 This Week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낸시 메이시라는 하원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스테파노폴로스가 트럼프 후보가 그 무슨 캐롤인데요. 이진 캐롤이든가요. 이진 캐롤이라는 그런 칼럼니스트와 왜 뭐죠? 성학대, 성폭행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뭐 8천 몇백만 달러 내라고 하고 이런 판결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스테파노폴로스가 여러 번 강간 혐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강간은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학대로 이제 판결을 내렸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그 당시에 강간 혐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간이 아니고 성폭행 혐의라고 그런 주장으로 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그런 고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명예소송, 명예훼손 소송. 그걸 1,500만 달러를 주고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BC 프로그램에서도요, 자막에 써야지 돼요. 3월 10일 ABC This Week에서 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고 성학대 혐의의 유죄인데 왜 강간 유죄라고 그랬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고 그의 그 하는 것을 받고 하니까 언론이 알아서 기는 겁니다. 해봤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거는 이제 또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을 낳았으니까 언론사로서는 걱정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트럼프라면 할 수 있어. MSNBC가 조 스카보로와 미카 브레즈스키 가장 인기 있는 아침 프로그램 모닝조의 공동 앵커 두 사람 부부입니다. 가서 말하려고 해 가서 트럼프와 뭐 손잡고 잘해보자 하고 왔잖아요. 트럼프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강한 비판자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그뿐입니까? 선거 치르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 USA 투데이 사주들이 다 사업가예요. 이런저런 사업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해왔던 것과 여러 가지로 봐서 카멜라 해리스 공식 지지를 신문 사설로 하는 게 미국 전통이잖아요. 주요 신문에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닥터 손수용이라는 패트릭 손수용이라는 사람인데 의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의사다가. 이 사람은 며칠 전에요. 트럼프의 인선이 좀 이상하다 하는 사설을 못 쓰게 막았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죠. 언론사에서 앞으로 다 거의 알아서 지금까지는 알아서 기지 않는 매체가 뉴욕타임스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중요한 신문 가운데서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뭐 CNN 정도인 것 같고 MSNBC도 이미 가서 머리 조아렸고 그 정도 이렇게 될 때 미국이 건강할까? 계속 보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탄핵 전까지 거쳐왔었던 그 과정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비가 되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패트릭 손수용 그 발행인은요. 트럼프 지명자 또 오피니언란에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싫지 말아라라까지 했다고 하네요. 나 참.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인용 안 하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라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특종을 보도라면 해야 되죠. 그러나 같은 보도라면 이왕이면 한번 얘기를 해줄 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얘기해주고 싶진 않고 이건 포기한 거잖아요. 언론의 기능을. 그리고 이 사람이 억만장자 그 의료 그 사업가인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부터 본인이 의료 분야에서 뭔가 역할을 정부에서 맡기를 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맡았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 밥 먹었다고 막 X에다가 그 당시에는 트위터였죠. 자랑하고 사진 올리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는 다원주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하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단지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 문재인 그 대통령의 다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싫으니까 다른 단점을 보지 못한 채 그를 선출했다. 이렇게까지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극단적일 줄은 몰랐는데 계엄령을 치르면서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미 롬니라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이 76세죠? 76세? 다시 안 나가고 사임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사실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그래서 미 롬니가 이제 인터뷰를 요즘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도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화당이 마가당이지 예전에 공화당이 아니고 차기 대선 후보는 2028년도에 공화당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마가 여러 가지가 극단적인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본인은 미 롬니는 정책적으로는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캐릭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 공감 능력, 그리고 다원주의라는 것이 얼마 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다원주의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처럼 그런 단일 국가에서도 힘든데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캐릭터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땐 캐릭터도 중요하잖아요. 타인에 대한 포용이라든가 내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비슷한 점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그냥 믿으면서 밀어붙이면 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참 위험한 낙관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거짓말이라도 계속 하고 믿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된다. 이런 거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 롬니는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뭐 보복한다, 뭐 한다 다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을 뽑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불평할 수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근데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거 때와는 달리 온건에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우려를 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